리스크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고 변동성이 좀 커질 확률이 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밸류에이션 상단은 막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코스피 2,500을 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벌써 2023년 1월, 2월이 와, 진짜 빠르죠. 진짜 손톱까지 지나고 벌써 이제 3월 네. 이제 됐는데, 오늘 또 준비해 오신 자료가 3월 증시 전망 네. 및 투자 전략, 조정 시 매수 전략으로 이제 전환인데, 사실 1월에 증시가 굉장히 좋았고 굉장히 많이 올랐었죠. 네. 2월에가 이제 좀 보합세로. 그죠. 딱 박스권 딱 네. 갇혀버렸었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 또 그 보합세라는 건 상대적으로 견조했다. 선방했다, 네, 견조했다 볼 수도 있는데, 좀 어떻게 보시고 그 이유는 뭘까요? 요 그림은 전체적인 2월 글로벌 금융시장 흐름이거든요. 보시면은 1월 달에 가장 강했던 중화권, 신흥아시아 엄청나게 빠졌거든요. 근데 유럽이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다 떨어졌고 달러가 강세로 보였고 나머지 다 통화가 되게 약세로 보였는데 이상하게 한국, 일본이 상대적으로 강했죠. 네. 영국하고. 자, 이런 것들을 보면은 내부적인 변수가 좀 있었다. 영국은 뭐 명품 기업들이 엄청나게 올랐고요. 중국에서 엄청나게 산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이슈가 있었고, 한국하고 일본은 미국과 좀 차별적인 통화정책, 한국은 금리 동결, 그런 사이클을 계속적으로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선방을 했는데, 중화권 증시는 경기 기대가 조금 후퇴하면서 많이 밀렸고, 그리고 미국 증시도 마이너스였고, 그리고 되게 아이러니한 거는 한국 원화가 글로벌 통화 중에 가장 약했거든요. 그런데 코스피만 굉장히 선방을 했다는 거죠. 그 이유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화 정책에 있어서 좀 차별적인 흐름들, 미국은 금리 인상을 몇 번 더 할지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일단 한국은 금통일을 지나면서 금리 동결을 하면서 그 당분간 금리 동결 사이클을 이어갈 것이다 라는 기대감들이 들어오면서 채권금리 반등이 좀 제한적이었다라는 점들이 있었는데, 재밌는 그림은 연초 이후 흐름을 보면 유럽하고 한국이 가장 강합니다. 그리고 중화권 증시는 신흥국은 다 1월 달에 올랐던 거 다 반납했어요. 그리고 금, 유가 다 떨어졌고, 전반적으로 좀 부진한 모습들, 되돌리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코스피가 굉장히 상대적으로 선방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 이유를 본다면, 일단은 업종별로 굉장히 차별화가 됐습니다. 1월 달에 가장 강했던 은행이 약세 반전을 했고요. 반도체도 마이너스 반전을 했고, 그런데 디스플레이, 자동차, 철강, 보험 이런 업종들, 그러니까 2차 전지랑 IT, 그동안 못 올랐던 IT, 그리고 경기 민감주들, 그러니까 중국 경기 회복 플러스 노후 랜딩에 대한 기대감들이 들어오면서 좀 순환매가 전개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연초 이후 흐름들을 보면은 IT가 주를 이뤘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자동차, 철강, 화학, 건설, 은행, 운송 이런 경기 민감주들이 시장 대비 아웃퍼폼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그림들이 왜 이렇게 선방을 했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일단은 2월 초만 하더라도 좀 불안정했어요. 2480 가는 게 1월 27일이었거든요. 그러다가 2월 초부터는 딱 2480을 막아놓고 2420에서 2480 요 박스권만 계속 이겨갔었는데, 그 이유는 경제지표가 너무 잘 나오다 보니까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추가 금리 인상 우려, 금리 인하 기대가 좀 빠르게 후퇴했죠. 그런데 재밌는 그림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시장이 와장창 무너질 만한 때 들어왔던 게 노랜딩, 경기 침체는 없다, 경기 성장과 물가를 다 잡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훅 들어오면서 미국 증시도 흔들리긴 했지만 낙폭이 좀 제한적이었고, 경기 민감주 그리고 또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고, 노랜딩에 대한 기대 플러스 금리 동결이라는 것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한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선방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1월 달에 이어서 2월 달에도 좀 펀더멘탈, 진짜로 뭔가 좋아져서 오르고 버틴 게 아니라 좀 기대감이 좀 많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1월 달에는 과격한 금리 인하 기대, 2월 달에는 경기가 괜찮다, 경기 성장과 물가를 잡을 수 있다, 둘 다 잡을 수 있다라는 기대가 들어오면서 좀 급반등을 했고, 그 이후에는 좀 버티는 그림들을 만들어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노랜딩 이제 요즘 요 키워드 많이 들리잖아요. 맞습니다. 요 키워드 많이 들리는데 이제 경기도 좋고 물가도 잡을 수 있다는 전망이면 굉장히 뭔가 좋아 보이는데 뭐가 좀 문제인 걸까요? 그쵸. 그게 현실화될 수 있으면 정말 좋은 거죠. 경기는 굉장히 탄탄한데 물가가 쭉 떨어져서 좀 물가 안정과 경기 회복이 둘 다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시장이 너무나도 좋은 그림이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게 가능한가라는 얘기겠죠. 자, 성장이 지속되면은 뭐가 문제일까요? 물가가 떨어질까요? 올라갈까요? 올라가겠죠? 그죠? 네.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경기는 계속 성장을 하는데 물가가 계속 떨어질 거라는 전망이
특히 아직까지 물가가 높은 상황이라서 그런 것들이 좀 쉽지 않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쉽게 말씀드리면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졌다가 올라오는 구간이라면 물가가 당분간 안정세를 보이는데 경기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수요나 이런 것들이 경기가 탄탄한 상황에서 물가가 떨어진다 라고 말하기에는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걱정스러운 것은 요 순환골이에요. 물가가 레벨이 낮으면은 경기가 좋아지면 물가가 따라 올라가고 경기가 안 좋아지면 같이 떨어지고 이런 그림이 나온다면 크게 문제가 없을 텐데 지금 경기는 계속적으로 둔화되어 왔는데 물가가 엄청나게 폭등을 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경기가 좋아지면은 물가가 더 떨어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기가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떨어지던 물가가 좀 올라오겠죠. 물가가 올라오면 뭐가 할까요? 미국은 금리 인상을 더 많이 한다라고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경기가 안 좋아지겠죠. 그럼 물가가 떨어지겠죠. 그러면은 물가 떨어졌으니까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기대 하면서 또 올라가겠죠. 결국에는 경기가 많이 안 좋아지는 사이클로 갈 수밖에 없는데 시장에서는 아니야 경기는 괜찮고 물가는 안정될 거야. 그리고 통화정책 변수를 제외하고 보니까 이게 가능하다라는 시나리오가 나오는데 통화정책 변수를 끼워 넣게 되면은 경기, 물가, 통화정책 간의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경기가 괜찮다, 물가 하락세가 둔화된다, 아니면 물가가 오른다, 연준의 긴축은 더 세진다, 경기가 나빠진다, 물가가 떨어진다, 연준의 긴축이 완화된다, 경기가 좋아진다.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하면서 시장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으로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긴축의 강도가 더 세지면 세질수록 경기는 더 안 좋아지겠죠. 이런 사이클을 열어놓고 본다면 노랜딩은 거의 가능성이 높지 않다,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노랜딩이라는 단어를 전략에 녹아냈던 뱅크 오브 아메리카 전략가가 있어요. 그분이 말했던 게 뭐냐면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상반기 경기가 너무 좋다, 노랜딩일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노랜딩으로 인해서 미국 금리 인상이 더 많이 되고 그로 인해서 하반기에는 경착륙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왔거든요. 근데 이 뒷부분은 빼고 노랜딩이다 라는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좀 하반 경직성을 높여줬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 뒷사이클을 봐야죠. 물가가 덜 빠지고 금리 인상이 더 많이 되고 그로 인해서 경기 충격은 좀 가늠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지금 시장에는 좀 염두에 둬야 될 변수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죠. 어떻게 보면 경기라든가 뭐 물가, 금리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를 거기서 좋은 값들만 그렇죠. 우리가 조금 그렇죠. 받아들이고 네. 있는데 사실상 그게 같이 일어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딱 그 표현이에요. 좋은 조합을 딱 넣어놓고 이게 될 거야 라는 굉장히 낙관론을 펼친 거지, 이게 현실화될 수 있을지를 가늠해서 보면 저희 이코노미스트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노랜딩이라는 단어를 경제학 책이나 경제학 이론에서 들어본 적은 없다. 뭐 과거 아주 오래전에 그런 것들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때와 지금 상황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대입하기는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저희 이코노미스트가 말하는 거는, 저는 여기 순환고리를 말씀드렸는데 저희 경제 분석하는 친구는 메비우스 띠 있잖아요. 계속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 띠에 갇혀버렸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지금은 통화정책 변수를 끼워 넣게 되면은 이게 풀리지 않은 숙제처럼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아니, 있죠. 좋은 조합이라니까 여담은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몇 년 전에 아주 옛날인데 이제 여성분들, 그 다음에 남자분들, 이제 잘생긴 연예인분들 있잖아요. 네. 제일 잘생긴 거, 네. 뭐 장동건의 코, 네. 누구의 키, 누구의 눈, 누구의 입, 다 뭉쳐놓으면 최고의 미남이 네. 태생했거든 했는데 뭔가 좀 이상한. 어색하죠. 그리고 그런 게좀 뭐 생각이 옛날에 나네요.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가장 머리가 좋은 아인슈타인과 네. 가장 아름다운 마릴린 먼로를 네. 결혼시켜서 애가 태어나면 너무 이쁘면서 머리도 좋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했는데, 좋은 것만. 좋은 것만 하는데 반대로 될 수도 있는 거죠. 아, 그죠. 얼굴은 아인슈타인이고 뭐 그럴 수 있다는 얘기를 할 정도로. 그래서 저는 노랜딩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서 너무 세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제가 뭐 어떤 분이 노랜딩 뭐 그런 것도 있다라고 하셔가지고 형 그건 불가능해요, 형 그거는 안 되는 건데, 저는 만약에 노랜딩이라면 비행기가 계속 떠다니다가 기름 떨어지면 추락한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공중급유기가 있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 공중급유기라고 있어. 그래가지고 그건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했는데, 저는 최근 시장을 보면서 시장에서의 어떤 펀더멘탈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많이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조정이 길었다,
그로 인해서 올라가고 싶다라는 힘이 있다 보니까 이러저러한 기대감들이 좀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실적이나 경기 흐름을 본다면은 지금은 걱정했던 것보다 괜찮다는 정도지, 시장의 방향성 자체가, 펀더멘털의 방향성 자체가 위로 올라간다라고 보기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경기가 좋으니 물가 통화 정책 이제 부담이 이제 커질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좀 더 자세히 설명 한번 해주신다면. 요 개괄적인 그림들을 보여드렸으면, 이제 진짜로 봐야 될 것은 1월 CPI랑 1월 PC가 나왔습니다. 1월 CPI는 하락되는 속도가 확 줄어버렸어요. 네. 자, 보시면은 1월 CPI와 코어 CPI가 어떻게 떨어졌었냐면, 최근 3개월 동안에 0.5, 0.6, 0.6 툭툭 떨어져서,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와, 이 속도면은 물가가 빠르게 떨어져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열릴 거야 라고 기대를 했죠. 코어 CPI도 0.3, 0.3, 0.3씩 떨어졌습니다. 뚜두둑 떨어져서 와, 이 속도라면 금방 4%, 3%대, 2% 갈 거야 라는 기대를 시장이 했어요. 기대감이 일어날 만한 기울기긴 했네요. 그렇죠. 기울기였죠. 여기 보시면은 과거 22년 이후 보지 못했던 레벨로 계속적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물가 하락 속도가 빠르다, 금리 인하 가능하다 라는 기대를 했었는데, 이게 훅 줄어버렸죠. 0.1로. 전월 대비 변화를 보면은 CPI는 0.5로 작년 10월하고 같은 레벨까지 올라왔고요. 코어 CPI도 0.4로 올라오면서 그동안의 물가가 엄청난 속도로 떨어졌던 게 브레이크가 걸렸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은 최근 노 랜딩에 대한 기대를 자극했던 게 두 가지였습니다. 고용 서프라이즈랑, 그리고 서비스업 경기가 괜찮다. 지금 물가의 가장 큰 문제는 서비스업 경기예요. 서비스업 물가는 계속적으로 올라가거든요. 여기에다가 고용이 괜찮고 소비도 괜찮으면은 재화에 대한 가격들이 좀 올라오겠죠. 올라오려고 하겠죠. 네. 그런 것들이 조금만 멈춘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서비스업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최근 물가가 떨어진 거는 재화 물가, 그러니까 휘발유, 중고차, 자동차 이렇게 떨어지면서 물가가 떨어졌는데, 이게 살짝만 멈춘다 하더라도, 이 떨어지는 속도가 조금만 슬로해진다 하더라도 물가는 좀 덜 하락하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충격을 줬던 게 PC이죠. PC라 그래서 소비 지표를 가지고 물가를 가늠하는 건데, 이거는 최근 4개월 동안 떨어지다가 올라갔어요. 전년 대비 변화율이 올라가면서 경기가 괜찮으면 물가가 떨어지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것들을 보여줬죠. 그래서 지금 문제는 컨센서스를 보시면, 원래 2월 초만 하더라도 3월 달에 금리 인상 한번 하고 금리 동결한 다음에 하반기에 금리 인하할 거야 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아름다운 시나리오였죠. 그죠, 아름다운 시나리오였죠. 그래서 1월 달에 급반등을 했고, 그럴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긴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보면 3월 달에는 25bp 금리 인상한다는 확률이 97%까지 갔던 게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왜 떨어졌냐? 50bp. 이게 올라온다라는 그림이고요. 더 재밌는 건 5월 달에 그러니까 2월 초, 2월 FMC가 있었을 때만 하더라도 금리 동결 확률이 58.9%였어요. 근데 그게 0으로 수렴했고요. 30%였던 25bp 금리 인상 확률이 75.9. 50bp도 22. 5월 달까지도 금리 인상 25bp 한다라는 게 세게 들어와 있는 거죠. 최근 들어서는 6월까지 움직이고 있습니다. 금리 동결 확률이 54%였던 게 지금 20%대로 가고, 25bp 금리 인상 확률이 62%까지 올라왔어요. 여기서도 50bp 금리 인상 확률이 10%, 20%대 왔다 갔다 하고요. 2월 초와 지금은 너무나도 급변을 한 거죠. 보시면은 요것만 보셔도 아실 것 같아요. 2월 초, 그러니까 2월 3일, 1월 말 이때만 하더라도 금리 인상 해봐야 4.9 한 번 정도 금리 인상하고 멈추고 이제 24년 1월까지 3번 금리 인하할 거야 라는 기대감이 들어왔었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5.4를 넘어섰는데 시기가 7월, 9월까지 넘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까지도, 상반기를 지나면서까지도 금리 인하 없다. 금리는 3-4번 더 올릴 수 있다. 그리고 금리 인하 기대도 한 번 할까 말까 정도까지밖에 들어오지 않아서, 최근 경기가 좋다라는 시각이 들어오긴 했지만, 그로 인해서 물가 하락 속도가 제어되고 오히려 물가가 반등을 한다든지, 그로 인해서 통화 정책에 대한 부담들이 3월에서 한 번에 그칠 거라는 기대가 3번 이상으로 열려버렸고, 금리 인하 기대는 3번에서 한 번이 될까 말까 정도로 급격히 수그러들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시장이 기대했던 노랜딩, 경기는 괜찮은데 물가는 떨어질 거야 라는 기대가 무참하게 깨져버린 상황이고, 이로 인해서 통화정책에 대한 컨센서스가 굉장히 급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도 경기 좋아진다고 좀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지 그쵸? 않을까요? 경기가 좋아진다? 그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상반기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경기가 나쁘진 않을 거다라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22년 이후 23년입니다. 2%에서 0.7, 3.3에서 0.4, 4.1에서 마이너스 0.7. 전부 다 선진국들은 거의 0%대 경제 성장률이고요. 올라오는 건 중국 하나, 홍콩 하나, 한국, 대만도 레벨이 툭 떨어지죠. 자, 그러면은
경기는 크게 둔화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읽어야 되는 것은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그림이 아니라 걱정했던 것보다는 좀 낫다라는 거고, 경기가 원래는 이렇게 떨어질 거로 기대했던 것들이, 예상했던 것들이 굉장히 슬로해졌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보시면 요거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미국 분기별 GDP 성장을 본다 하더라도 1분기, 2분기는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근데 3분기, 4분기는 좀 더디죠. 무슨 말이냐면 상반기에 이렇게 떨어질 거라고 기대했던 게 이렇게 올라왔어. 근데 하반기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질 거라고 기대했던 경기 흐름들이 이렇게 슬로해지는, 하락 속도나 각도가 좀 완만해지는 그림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실제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고용 지표는 경제 지표 중에 가장 후행 지표예요. 서비스업 지표는 이번 코로나19 국면에서 가장 늦게 개선되기 시작한 경기 흐름입니다. 코로나19 직후에 재화 수요가 폭발했거든요. 근데 이게 꺾일 때쯤 리오프닝 때문에 서비스 수요가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늦게 올라왔으니까 늦게까지 좀 올라오는 그림이 나타나는 거지, 이게 다시금 경기 사이클을 다시 돌릴 만큼의 힘은 좀 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소매 판매가 올라오긴 했지만 여전히 전년 대비 변화율은 둔화되고 있고요. 제조업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보시면은 전월 대비 변화율은 올라왔지만 가동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소비 모멘텀도 살아났고 제조업 생산도 좀 올라오긴 했는데 공장의 돌리는 비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재고를 소진한다라는 시그널이 될 수 있겠지만 제조업 경기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그림을 보여주기는 좀 역부족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ISM 제조업 지수도 아직까지 수축 국면이고 신규 주문이 반등을 했다고는 하는데 가격 이런 것들, 그리고 가격 지표가 워낙 급반등을 하면서 물가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신규 주문도 아직까지 수축 국면이에요. 그래서 제조업 경기가 최악의 상황은 지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걸로 인해서 경기가 다시금 상승 사이클로 가기는 좀 역부족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한국 수출이죠. 한국 수출이 글로벌 실물 지표 중에 가장 빨리 발표되거든요. 보시면은 아직까지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 7.5. 근데 조업일수를 감안하면 더 낮게 되거든요. 조업일수 감안하면 지금 마이너스 10%를 넘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중국 반도체 아직까지 회복되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제조업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과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잘 버티고 있다. 그로 인해서 경기 하강 속도가 원래는 굉장히 가파를 수 있었던 상황에서 좀 완만해지게 되는데, 여기에서 또 하나 고려할 거는 아까 말씀드렸죠. 금리 인상이 더 많아질 수 있다. 그러면은 하반기 경기는 더 불안정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대신증권에서 원래 생각했던 게 올해 1분기, 2분기 중에 미국이 역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 상황들을 감안해서 보면 3분기나 4분기 이쪽으로 좀 지연됐을 뿐 경기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까지는 아닐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인데 지금 여기서 파란색이 8월 달이고 네. 쭉 떨어지다가 이제 좀 약간은 올라간 게, 이게 앞으로도 올라가는 추세로 봐야 되는 건가요? 그냥 단기적인 거. 한국의 수출이 주식시장과 굉장히 많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걸로 아는데. 맞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2월 수치에는 조업일수가 많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올해는 1월이 설날이었잖아요. 그러면은 2022년에는 2월이 설날이었어요. 그걸 감안해서 보면은 전년 대비 변화율이니까 이게 올라온 것처럼 보이지만 거의 플랫하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중국 수출도 거의 플랫하고 반도체는 오히려 더 나쁠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3월 수치까지는 확인해야겠다. 4월 1일 날 확인되는 3월 수치를 보면 좀 더 명확해지겠죠. 그러면은 조업일수 차이도 크지 않은데 중국 경기가 진짜로 올라오는지, 저는 요 중국 경기가 올라오는지, 반도체 마이너스가 이렇게 턴하는지를 좀 보시면은 4월 달에 진짜로 회복되는 모습들을 보여줄지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전까지는 아직까지 좀 불안정한 흐름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장 전체 이제 경제 상황 이제 점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금융시장이 이런 거를 얼만큼 반영하고 있는지. 그렇죠. 사실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많은 분들이 최근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4% 넘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2년물 국채금리가 4.9를 넘으려고 막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와, 채권금리 진짜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는 있어요. 특히 채권 시장은 달러도 좀 반영을 하고 있죠. 근데 보시면은 달러 인덱스는, 그리고 채권금리는 올해 고점, 올해 연초 고점을 다 넘었거든요. 근데 미국 증시나 글로벌 증시는 올해 연초 저점보다 높은 수준에 있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지금 시점에서 채권금리가 굉장히 빠르게 반영했고, 그 다음엔 달러가 좀 따라가고, 그 다음에 증시는 덜 움직인다라는 거겠죠.
왜 그러냐면 금리 인상에 대한 걱정과 노랜딩에 대한 기대가 채권과 달러에는 상승 압력으로 좀 더 플러스 요인이 됐는데, 한편으로는 노랜딩 기대는 증시에는 좀 하반경 추세를 높여줬던 변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증시가 상대적으로 선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채권금리가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간다면, 달러가 조금만 더 올라간다면 이 갭을 좁히려는 움직임들이 좀 더 과격하게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면 채권금리 여기까지 온 거 다 온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기준금리 컨센서스, 아까 보여드렸던 원래 4.9를 예상했던 금리 고점이 지금 5.4까지 올라온 그림들을 염두에서 본다면, 올해 하반기 기준금리 컨센서스 변화는 0.4에서 100bp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근데 채권금리는 아직까지는 50에서 70 정도까지 반영을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기준금리 컨센서스가 더 오른다라고 하면 얘는 더 이 갭을 좁히려는 움직임들이 더 세게 나타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증시가 좀 흔들릴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일단 3월 증시에 있어서는 그리고 3월 22일 FMC를 전후로 해서는 올해 1월 저점 코스피 기준으로는 2180, 2200선 정도까지는 좀 열어놓고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죠. 다시 좀 하락할 단기적으로는 여지가 하락할 있다. 가능성이 아마 좀 더 또 아마 그 그래프 네. 보여주실 것 같긴 한데. 그쵸. 자, 그럼 말씀하신 채권 금리 반등은 좀 심상치 않은데, 채권이나 달러 흐름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네. 고용지표도 확인해야 되고요. 네. 물가지표도 확인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경제지표들을 확인하면서 좀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5.4긴 하지만, 그러니까 기준금리 컨센서스가 5.4인데 2년물 채권금리는 아직까지 4.9거든요. 네. 아직까지 룸이 남아있다라고 본다면 10년물 채권금리는 전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4.25, 4.3을 넘어서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동안 경제지표들이 많이 안 좋아져 있고, 그리고 실적도 많이 내려와 있고, 앞으로 경기 사이클에 있어서도 좀 하방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10년물 채권금리가 더 크게 전고점을 넘고 올라가기는 좀 쉽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 2년물은 5% 돌파 시도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3월 22일 FMC 결과에 따라서 이보다 더 높은 레벨을 한번 갔다 올지, 아니면은 5.5% 초반에서 꺾일지 좀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채권금리는 좀 더 상단을 열어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원달러 환율 달러 인덱스도 마찬가지죠. 지금 102포인트에서 왔다 갔다 102포인트를 넘나들다가 팡 튀어서 105까지 갔다가 좀 쉬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저희는 107, 108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금리가 달러 인덱스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보통 그렇듯이 어느 레벨을 넘어설 때 시장의 흔들림이 더 크거든요. 주식시장에. 그때를 좀 염두에 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원달러율도 뭐 1220원대까지 갔던 게 뭐 단숨에 1320원까지 왔습니다. 몇 주 사이에 100원이 오른 거예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오르고 1,400원대죠. 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는데, 저는 이게 등락을 보인다 하더라도 1300 중후반대, 1350원을 넘어서는 그림이 한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까지 시장이 좀 많이 불안정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때 기준이 아마 3월 22일 FMC 전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전후로 해서 오버슈팅이 나오든지 아니면은 바로 꺾이든지, 그에 따라서 시장 방향성이나 흐름들이 좀 더 클리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달러가 이렇게 움직이면 외국인 좀 차익 매물 좀 그쵸. 나올 수 있는 건가요? 외국인 매매를 보면은, 최근 보면은 원달러율이 굉장히 예민한 것 같다라고는 하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12월 한 달 동안에 원달러율이 쭉 떨어졌는데, 12월 한 달 동안 여기 구간에 원달러율이 떨어졌는데, 외국인은 팔았거든요. 12월 한 달 동안에. 1조 7천억을 팔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1270원에서 1220원대로 가니까 쫙 샀다가, 이 사는 구간에서 여기 보시면은 2월달 들어서 원달러율이 올랐는데 외국인은 계속 사긴 샀어요. 샀다 팔았다 했지만, 근데 1280원을 넘어서면서 이게 꺾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최근 2주 연속 순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패턴 중에 하나가 2달 순매수, 한 달 매도, 2달 순매수, 한 달 매도, 2달 순매수, 한 달 매도, 이런 패턴이에요. 또 9월, 12월, 3월, 369, 10이에요. 369, 10는 뭐가 있냐면은 FMC에서 점도표, 경제 전망 나오는 시점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쿼드러플 예측내라 그래서 수급적으로 굉장히 변곡점이 나오는 시기라서, 그 전에는 좀 기대감이나 그런 것들에 의해서 올랐다가 좀 큰 수급적 이벤트, 그리고 통화정책 이벤트를 앞두고서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출회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 패턴이랑 비슷한 거죠.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하는 사이클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당연히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 시장이 좀 흔들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런 과정에서 외국인 선물 매매를 좀 보시면은 얼만큼 나올 수 있을지 좀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빨간색을, 그러니까 이거는 몇 번 보여드렸는데, 밸류에이션은 계속적으로 비싸지고 있어요. 선진국보다도 계속 비싸지고 있어요. 이익은 계속 더 떨어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 매력도는 더 약해지는 거고 부담은 더 커지는 거고 여기에다가 환율이 2월 달에 들어서 이렇게 팡 튀었는데 이게 뭐냐면은 달러보다 원화가 약한 그림이거든요. 네. 외국인 입장에서는 오르면 오를수록 환차 손을 보는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의미예요. 이 정도 또는 108 정도까지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외국인의 차익 매물은 아마 3월 중후반까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을 열어놓고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월 달에 외국인들이 매도세가 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 네. 자, 그럼 투자 심리학 리스크 변동성 지표는 지금 좀 어떤 상황이죠? 일단은 심리지표는 엄청 좋았다가 꺾였죠. 엄청 좋았다가 꺾이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심리가 굉장히 안정적이었고 안도했고 한편으로는 익스트림 그리드라 그러죠. 극단적인 탐욕 구간까지 들어갔다 이렇게 꺾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이제 심리적으로는 조금 슬로해지는, 좀 걱정거리가 좀 많아지는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게 저번에도 보여드렸던 매크로 리스크 인덱스인데 이게 이 0.2 밑에 있다, 이 근처에 있다라는 거는 리스크에 대한 민감도가 충분히 낮아져서 앞으로는 리스크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질 거라고 하는데 단기 지표는 이미 올라가고 있고요. 중기 지표가 또 있습니다. 이거 보면은 바닥권에서 이게 튀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때처럼 22년 초반처럼 14년 중반처럼 이때처럼 이렇게 팡 올라가려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서 리스크에 대한 민감도도 좀 강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변동성 지표도 빅스도 18%에서 20% 넘나들던 게 최근 들어서 20 위로 올라갔고 이렇게 턴어라운드 하면서 26, 7 이 정도까지 올라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브는 채권 변동성이고요. CBIX라고 하는 거는 외환시장 변동성이에요. 파란색이 무브인데 얘가 바닥을 막 다지고 있죠. 한번 이렇게 올라오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 외환시장 변동성도 팍 떨어졌다가 반등했다가 다시 이제 슬며지고 있는데 다시 올라가는 그림들을 보여주면서 금융시장 전반적으로 리스크에 대한 민감도는 높아지고 변동성은 좀 커지는 구간으로 들어가는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심리가 더 안정적으로 가기보다는 좀 불안정해지고 리스크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고 변동성이 좀 커질 여지가 지표만을 본다 하더라도 좀 확률이 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팀장님 말씀만 들어봐도 뭐 만만치 않은 또 3월도 그런 증시가 될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코스피 레벨업은 당분간 좀 쉽지 않다고 좀 봐야 되는 걸까? 2,400대에서 뭐 머무르는 것과 밑을 보신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밸류에이션 상단은 막혀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코스피 2,500을 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 최근 지수가 이렇게 좀 레벨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은 여전히 12.8배 13배 근처입니다. 보시면 이익이 너무 떨어져서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13배, 14배, 15배를 가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채권금리의 상승 압력이 이 상단을 막아줄 거고요, 밸류에이션. 이익 전망이 드라마틱하게 올라와 주기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본다면 밸류에이션 부담을 덜어내기 위해서는 좀 가격 조정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13배가 크게 부담스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시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역사적으로 13배를 넘으려고 했던 시점은 딱 두 번밖에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언제였냐? 2007년 7월, 20년 8월 딱 두 번밖에 없거든요. 근데 두 번 다 13배를 넘는 과정에서 굉장히 험난한 시간을 거쳤어요. 2007년 7월에는 13배를 터치했다가 쫙 빠져서 2000포인트였던 게 1638포인트까지 한 달 만에 300포인트 넘게, 350포인트 넘게 빠졌거든요. 그래서 10배 초반까지 간 뒤에 실적 안정세가 맞물려서 쫙 치고 올라왔죠. 근데 실적이 올라오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은 12배 수준에 머물렀는데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들을 보였고요. 반대로 20년 8월에는 실적 전망이 계속 올라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4개월 동안 2270에서 2400 박스권을 이어가면서 밸류에이션은 13배였던 게 11배 초반까지 떨어졌죠. 그래서 이 박스권 등락을 이어가면서 밸류에이션 부담을 덜어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13배를 곧바로 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가파른 가격 조정이 있거나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밸류에이션 부담을 덜어내는 과정이 필요했다라는 그림이죠. 그래서 제가 예상하는 그림은 이런 그림이죠. 전에도 보여드렸던 그림인 것 같은데 2020년 8월 케이스가 이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이 케이스요. 실적 전망이 이때거든요. 실적 전망이 쫙 올라와주면서 펀더멘탈이 쫙 올라와주면서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밸류에이션을 덜어내는 케이스였고요. 2007년 7월에는 실적 전망이 올라오는 듯 하다 멈춰버렸거든요. 그래서 요 그림이랑 좀 비슷하죠. 완만하게 올라오는데 가격 조정이 있으면서 시장이 충격을 받았던 거고 지금은 이익 전망이 이 그림이거든요. 채권금리 반등도 좀 세고 이렇게 본다면 단기적으로는 좀 가격 조정 가능성을 열어놓고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은 레벨업보다는
기간 조정이든 가격 조정이든 조정 가능성을 열어놓고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조정의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3월 증시 흐름은요? 3월 증시 흐름은 전반적으로 그림을 좀 눈실 채셨겠죠. 지금 코스피가 2400선에서 아직까지 왔다 갔다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저는 1차적으로 2200선 초반까지는 지지력 테스트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2200, 2220선이 PBR,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자산가치 대비 밸류에이션 레벨에서 0.81배, 0.83배거든요. 이게 올해 저점이에요. 그래서 1차적인 저점은 2200선 초반에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바닥을 잡으면 박스권 같은 그림이 만들어지는 거죠. 2022년 10월 저점부터 이 박스권 등락을 계속 이어가는 그림들을 만들어주는 그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만약에 이 3월 22일 날 FMC에서 굉장히 매파적인 성향을 보여줬다라고 한다면 언더슈팅을 좀 열어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흘러내리는 그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그러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이경민 팀장 이렇게 얘기하면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고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솔직히 FMC 결과에 따라 좀 시장이 바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 시간을 두고 바라본다면 궁극적으로는 3월 FMC 회의가 통화 정책에 대한 걱정들을 가장 많이 했다가 이제 꺾이는 좀 완화되는 시그널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결과에 따라서 바로 분위기가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결과에 따라서 언더슈팅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다 케이스로 가늠해야 될 거는, 저는 코스피가 2400선대에서는 좀 여기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2300이 초반이나 2300이 깨지는 시점에 그때부터 조금씩 분할 매수하자. 툭 떨어지면 한 5% 사고 반등하면 내비두고, 툭 떨어지면 한 5% 사고 반등하면 내비두고, 2200이 초반으로 가면 툭 떨어졌을 때 한 20% 사시고, 그래도 여기 구간에서 한 50% 정도 채워놓으시면은 그 다음 스텝을 좀 고민할 수 있겠죠. 자, 50% 채워놨으니까 여기서 바닥을 찍고 3월 22일 FMC 회의를 하고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그림이라면 2300 초반에서 계속 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중을 80% 90% 채워놓으시면은 그 다음 사이클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만약에 3월 22일 날 FMC에서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매파적이고 종목표가 크게 올라가게 된다면 언더슈팅이 나오겠죠. 그래서 2200이 깨진다 하면은 그때는 매수 타이밍 50% 남겨놓은 거를 기다려야 되겠죠. 조금 더 매수 타이밍 늦춰서 2100 초반 또는 2100을 깨는 언더슈팅이 나올 때 나머지 50%를 사셔서 평단가를 낮추게 된다면 그 다음 사이클에 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2300에서 2200포인트 안에서 성향에 따라 좀 다르시겠지만 주식 비중을 한 50% 채워 놓으시고, 올라가는지 아니면 더 떨어지는지에 따라서 매수 타이밍을 더 빨리 가져갈지 천천히 가져갈지 결정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를 가늠할 수 있는 시점이 저는 3월 22일, 한국 시간으로는 3월 23일 새벽 3월 FMC가 그 결과가 시장의 변곡점이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